두 개의 집단 비교를 하는데 지금 두 개의 집단을 보자고요. 첫 번째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더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가. 인지행동 치료는 최면요법보다 우울증에 더 효과적인가. 명상은 불안을 감소시키는가. 지금 이걸 보면은 어때요? 그냥 연구 과제예요. 연구 문제야 나한테. 이걸 연가설로 바꾸면 어떨까요? 연가설은 뭐라고 했어? 차이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내겠지 나한테. 내가 만약에 처음에 만약에 이거 했으면 이런 문제를 내겠지. 이렇게 여기서 연가설로 바꿔라. 바꾸는 것은 그렇게 냈겠었겠지. 저도 초반에 좀 들었는데 이런 건 별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스킵을 했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철학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했어요. 뭐 anyway.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자와 남자는 우울증이 같다. 그쵸? 그게 연가설이 되겠지. 우울한 기분이 같다. 이거는 인지행동 치료와 최면요법은 우울증의 효과가 똑같다. 이거는 명상은 불안을 감소시키는가? 이건 어떨까요? 그치, 감소시키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관련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없다. 무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연가설이 된 거야.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감소시킨다. 효과적이다. 많이 느낀다. 이게 연구가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있는데 이게 책에 있는 거 그냥 따온 건데 두 집단을 비교하면 돼. 집단 1, 집단 2가 돼요. 그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우리 또 같죠. 그쵸? 샘플 디스트리뷰션 또 갖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집단 1, 집단 2의 모집단에서는 모집단을 가지고 연구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모집단을 연구하는 경우는 실제로 보면 딱 하나예요. 평균을 비교할 때도. 평균을 비교하든 뭘 비교할 때. 딱 한 군데 있어. 처음에 있어요. 뭐 어떤 경우일까? 대통령 선거했을 때. 모집단이잖아. 그쵸? 거기서는 한 표 차이도 한 표야. 한 표 차이로 붙으면 그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통계에서는 한 표 차이로 붙으면 그건 아니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모집과 표집의 차이야. 그래서 뽑고 그걸 샘플링 디스크를 뽑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평균과 여기서 나온 평균을 비교를 하는 거지. 그리고 x1 바 마이너스 x2 바 집단 1의 평균, 집단 2의 평균을 뺀 걸 얘가 또 어떠한 그 표집 분포를 따르겠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가설, 연가설이 좋은 게 이때부터 연가설이 좋은 게 있어. 연가설이 뭐라고 했어요?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 0이다지. 그러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뭐가 되는 거야? 0. 우리 가운데가 0인 분포 뭐 있었어요? 지금 정규분포 또 하나? T분포도 0이었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연가설이 좋은 거야. 연가설이 0이니까 시작점이 딱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포를 가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 비교의 논리는 뭐냐면 두 집단의 평균 비교에는 T분포를 활용해요. 아까 있잖아. 가운데가 0인 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죠. G 아니면 T.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까 내가 말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럼 무슨 분포를 쓰는 거야? T야. 그래서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건 나도 그냥 건너뛸게요. 왜냐면 엑셀에서 가르쳐주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에서 숫자는 집어넣으면 선생님들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계산기로도 다 되죠. N1 마이너스 N1이 뭐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N1이 집단 1의 사례수예요. 그쵸? 빼기 집단 1의 분산 플러스 이거 집단 2의 사례수 마이너스 1 집단 2의 분산이에요. 그거를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게 왜 집단이 두 개잖아요. 분산이.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뭘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집단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집단에서 모집단을 집단 차이가 없다라는 거였잖아. 연가설이.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전집에서는 모집단에 대해서 두 개의 차이가 없다는 하나의 모집단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내가 모집단을 내 표준 편차를 추정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집단 1에서 한 개, 집단 2에서 한 개. 그래서 공통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집단 1에서 분산 하나가 있잖아. 집단 2에서 분산 있잖아. 이 두 개 다 굉장히 나한테는 좋은 정보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철수도 좋고 영희도 좋고 미영이도 좋고 영희도 좋은데 다 버리기 싫잖아. 두 개를 합쳐서 저 좋은 걸 추정한단 말이야. 응? 그래 나 바람둥이에 됐어요?
이렇게 집단 1에서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한 걸 합치는 거지. 합치면 우리가 어떤 걸 추정할 때 항상 어떻게 해? 다 합쳐서 평균을 구하면 더 좋은 추정치가 되잖아. 그게 기본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추리 통계에서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표집을 통해서 전집을 추정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뭐야? 가장 많은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든. 근데 내가 연가설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두 집단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가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는 정보죠. 그럼 그때 추정하기엔 괜찮은 정보 하나가 있어, 두 개가. 그럼 버릴 필요가 없이 둘이 합쳐버리자는 거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 공통분산 추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값은 x1과 마이너스 x2. 왜? x1과 x2는 서로 항상 뭐라고 했어요? 좋은 추정치잖아. 항상 나오고, 이건 추정의 표준 오차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뭘까? 이게 공통분산 나왔죠. 그러니까 왜 아까 우리가 T에서 어떻게 했어요? T에서 어떻게 했어? T는 N이죠. 이거였지, T가. 한 집단이었을 때는. 지금 집단이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두 개만 해준 것 뿐이야. N1 나누기, N2 나누기 해준 것 뿐이야. 그쵸?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 기본적인 원리는 뭐야? 기본적인 원리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례수, 스퀘어 루트, 이거를 스퀘어 루트 오브 더 샘플 사이즈로 나눠주면 그게 나의 표준 오차라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사례수가 몇 개예요, 정보가? 집단 1의 거 한 거에 집단 2의 거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눠준 거지. N1이 들어가고 N2가 들어가는 말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한 정보만 활용하니까 두 개 정보를 다른 걸 이용하자는 거야. 그쵸? 그거인 것 뿐이에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 단지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이제 많아지는 것 뿐이지. 그럼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걔네들을 핸들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핸들링 과정인 거지, 이게. 그래서 보면 이게 이용한 평균의 절차. 이것도 내가 계산 문제는 일부러 선생님이 강의 노트에서 다 따온 거 알아요? 내 것대로 또 따로 하면 나중에 가서 계산 문제 어렵다고 막 할까봐. 그래서 일단 연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요. 연가설 설정을 할 때 연가설 설정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뮤1 마이너스 뮤2 이퀄 0.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얘기했지만 그래야지만이 T분포나 G분포나 F분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시작점이 확실하다니까. 그리고 각 표본의 평균 및 그 차이를 계산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할 수 있죠. 이 SE는 아까 계산하는 거 앞에서 보여줬죠. 그렇게. 그러고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똑같아지는 거, 이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X1바, X2바, 스탠다드 표준 오차.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그쵸?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검정 통계량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T가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물결 표시가 뭐라고 했어요? T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야. 왜 그럴까요? 활용 가능한 정보수는 집단 1의 사례수야. 그리고 집단 2의 사례수야. 그 다음에 추정하는 모수가 몇 개예요? 두 개지. 집단 1의 평균, 집단 2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T값은. 그리고 유의수준은 이미 설정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 양측 검정이라고 했잖아. 차이가 있다 없다는 무조건 양측 검정. 양쪽을 다 보면. 그러면 된 거야. 이게 T검증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래서 T검증을 이용한 평균 분포에서 평균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주어지면 사례수가.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죠. 사례수 구하죠. 주어지면 자료가 주는데 내가 시험을 어떻게 낼 거냐면 나는 원자료를 줄 거예요. 원자료를 줄 거라고. 원자료가 뭐냐면 고마워요. 막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줘서 막 더 이럴 때서 웃어야 되는 거야. 로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원자료를 뭐라고 하냐면 로데이터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성적 점수, 한 명 한 명의 점수. 30명이면 30명이 수학 점수 들어가면 수학 집단일의 수학 점수 1번부터 30명에서 점수, 집단이 1번부터 30번까지 점수. 그렇게 두면 내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선생님들이 직접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그냥 자료로 아예 다 올려. 자료를 원잡들을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평균 표준편차 이렇게 계산해 주지 않고 원 자료를 준다는 거. 그걸 원자료라고 그래요. 그걸 예? 그런 걸 원자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디비주얼한 그 자료, 개개인의 자료를 원자료라고 불러요. 로우 데이터. 집단 2는 평균이 4.0, 표준편차가 1.3, 사례수가 30이에요. 이렇게 통계치만 주어져도 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아까 주어진 거에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될 게 뭐야? 연가설을 해야 됐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가 나의 연가설이야. 그쵸? 그 다음에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하지? 이 엑셀 파일을 줄 거예요. 원래는 이 엑셀 내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그걸로 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쉬워요. 이건 내가 그냥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너무 막 하지 마. 진짜 쉬워. 그래서 관찰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여기 넣으면 돼요. 집단 위인 1에 5, 1.2, 사례수 30. 집단 1에 4, 1.4, 3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통계치는. 그 엑셀에서 다 돼요. 그래서 내가 엑셀에서 막 안 된다고 했을 때 막 그런 거야. 내가 바꿔볼게요. 이쪽이 한쪽 집단 1이 더 커야 돼. 써놨거든. 집단 1의 평균이 항상 집단 2의 평균보다 커야 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 값 나오면 선생님도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선생님도 괜히 그 학생들 다른 게 해주면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요거만 지켜주면 그냥 해석이 되거든.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빠르지. 그래서 5.5로 해줄게. 그럼 이렇게 어때? 싹 다 바뀌죠. 여기서 또 하나 3.52가 나오죠. 이게 뭐야? 사이언티픽 메소드거든요. 내가 이것도 아예 바꿔놔야지. 이게 아까 2가 됐는데 이게 실제로는 2가 나오는 건 뭐냐면 엑셀은 근데 써보면 알지 않나요? 사이언티픽 메소드에서 0. 0 단위로 몇 개가 있느냐는 것을 2로 해서 2-3이면 0이 0.000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이언티픽 메소드거든요. 익스프레션 메소드. 그거는 엑셀이야. 나는 내 수업은 엑셀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바꿔주면 자동으로 딱 떠요. 그럼 내가 얘기했죠. 수업에서 통계적 결론은 뭐라고 했어? 픽값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도 혹시 몰라서 써놨어. 만약에 P값이 0.05 혹은 0.1보다 크면 연가설 채택. P값이 0.05 혹은 0.1보다 작으면 연가설 기각. 채택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채택 썼어요. 기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좀 더 쉽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 집단 4를 5.3으로 해볼까요? 어때? P값이. 그죠?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거야. 이 경우도 사례수를 바꿔주면 P값이 어때요? 사례수만 늘렸는데도 늘어나죠. 사례수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 경우는 한 100 정도로 해주면 100 정도로 해도 줄긴 주네. 그쵸? 쉽겠죠, 혹시?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진짜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에도 써놓긴 했어요. 슬라이드는 뭐였냐면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를 입력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T값과 P값을 구해줘요. 여기서. 관찰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사례수에 해당되는 것만 바꿔주세요. 실제로는 아까 S를 구할 때 N-1로 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거의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해주거든요. 손으로 할 때는 거의 신경 안 써요. 왜냐? N하고 N-라고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 생각해봐. 100으로 나눠준 거, 101로 나눠준 거 차이 날 것 같아요? 거의 없어. 근데 이게 너무 안 유의하다 하면 그때는 내가 좀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또 이런 거 얘기해서 어디 가서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좀 비디오로 남아서 내가 좀 걱정이긴 해. 그래서 P값이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그러므로 두 집단 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난다. 결국은 내가 할 건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마지막 장이. 이게. 그러므로 두 집단 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난다. 이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심리학의 실험 많이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 단어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짝, 비교, T 검증이에요. 실험 설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말 그대로 어떻게 실험을 할 때, 설계라는 얘기 뭐야? 어느 지점에 뭘 넣고 어느 지점에 뭘 한다는 거잖아. 근데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크게 하면. Between subject, 피험자 간 설계가 있고, within subject이라고 있어요. 피험자 내 설계라는 게 있어요. 피험자 간 설계는 뭐냐면, 집단 1과 집단 2를 비교하는데, 집단 1과 집단 2를 비교하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야. 그걸 피험자 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between이 무엇과 사이잖아요. 그래서 between subject, 피험자 간. 간이 뭐예요? 누구누구 사이잖아. 뭐과 뭐 간하면 어때요?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샘플로 구성된 집단을 비교하는 걸 피험자 간 설계라고 그래요. 근데 피험자 내 설계, within subject design. within이 뭐예요? 어떤 것도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면 집단 1과 집단 2의 구성원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내가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싶어. 그러면 한 집단은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른 집단은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우울증을 비교해요. 그러면 이 집단은 이 집단은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겠죠. 왜? 한 집단은 받은 사람이고 그런 걸 가지고 피험자 간 설계라고 그러는 거야. 비트윈 서브젝트. 근데 피험자 내 설계는 내가 이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구했어. 그래서 교수법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건지를 이번 주에는 내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듣는 학생들이 똑같겠지. 어때? 근데도 내가 프로그램 비교할 수 있잖아. 온라인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하고. 그쵸? 같은 학생이 들었을 때.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겠지.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냐. 수업에 대한 이해도 정도 어떤 정도냐.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두 번 듣죠. 그걸 가지고서 within subject design, 피험자 내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짝진 T 검증이에요. 페어드가 됐다는 얘기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집단 간 비교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할 때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하고 서로 내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집단 레벨에서는 비교가 가능해. 근데 개인 레벨에서는 비교가 가능해, 안 가능?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게 피험자 간 설계의 단점이야. 근데 피험자 내 설계는 어떻게 될까? 같은 사람이 두 번 하잖아요. 그럼 어때? 같은 첫 번째 사람의 선호도, 두 번째 사람이 그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하죠. 그럼 한 사람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수가 두 개가 있지. 서로 짝져지지. 온라인 점수와 오프라인 점수가 서로 그렇게 짝져지잖아. 그래서 짝진 검증이라고 하는 거야.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있을까? 임상 실험은 설계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전 점수하고 사후 점수 구할 수 있지.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 받기 전에 우울증 점수를 잰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서 끝난 후에 우울증 점수를 재. 사전 점수, 사후 점수 내가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어, 없어? 매칭시킬 수 있어. 그 짝져지죠. 개인과 기간을 비교가 되잖아. 그게 짝진 T-테스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선 장점이 뭐가 있을까? 실제로는 내가 정보를 두 개 얻지만 나한테 내가 가지는 정보는 뭐예요? 차이 점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개개인별로 내가 짝질 수가 있으니까. 개인 1의 사전 점수, 개인 2의 사후 점수 빼주면 뭐가 돼? 그게 차이 점수야.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훨씬 더 차이 점수가,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런 차이 점수에는 그 차이 점수에서는 연가설이 뭐여야 될까요? 연가설이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은 뮤1과 뮤2가 같다잖아. 마이너스 뮤2 이꼴 0죠. 이게 뭐야? 짝지니까 D죠. 이게 차이 점수가 0이다가 되는 거야. 그게 연가설인 거다. 차이 점수가 0이다. 왜? 짝진 점수는, 짝진 때는, 그러니까 피험자 내석이 됐을 때는
서로 짝져줄 수가 있으니까. 같은 점수야. 둘이 짝져줘. 차이 점수 구할 수 있죠. 둘이 짝졌어. 차이 점수 구하지. 차이 점수 구해. 차이 점수 구해. 다 차이 점수들을 구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아까 보면 집단 한 개가 있을 때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내가 집단은 두 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왜? 차이 점수가 0인 거니까. 그게 짝진 t-테스트나 within subject, 피험자 내 설계의 장점인 거야.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거 같지만 훨씬 더 단순해질 수 있단 말이야. 몇 가지 논리적인 단계만 거치면.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두 개의 관련된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추론에서 사용하는 건데 명상정, 명상후예요. 명상정과 명상후는 한 사람한테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짝짓을 때 가장 큰 단점은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between subject design, 피험자 간은 내가 1대1로 매칭을 못 시킨단 말이야. 집단 1에 있는 이 선생님과 집단 2에 있는 선생님 서로 어떻게 같은지 알고 시켜. 집단 레벨에서 분석이 가능한 거야.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집단 레벨에서 집단 수준에서 분석을 하느냐, 개인 수준에서 분석을 하느냐 차이야. 그러니까 개인 수준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피험자 간과 피험자 내가 많이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짝진 T 검증은 짝을 이루는 두 묘집의 차이 점수가 이건 델타라고 했는데 델타가 그 그리거로는 D예요. 델타가 D. 그래서 왜 영화 전쟁 영화 군인 영화 나오는 거 몇 번 보셨죠? 뭐 알파, 델타, 탱고 막 이러잖아. 알파가 A고 베이타가 B고 그다음에 찰리가 C예요. 그다음에 그 탱고가 T. 그다음에 델타가 D. 이게 실제로는 그리거르가 그거랑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D가 차이 점수가 모집단수니까 그리거르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델타가 나오는 거고 표본에서 짝을 이루는 두 점수의 차이 점수를 계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점수에 사전 점수, 사후 점수로 짝이 져진 거잖아. 그쵸? 그럼 차이 점수를 계산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평균이 어떻게 돼? 연가설은 뭐라고 했어요? 연가설은 두 집단의 점수가 차이가 사전과 사후 검사의 차이가 없다잖아. 그럼 뭐예요? D는 0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T 검증 근데 내가 이 전체 D의 표준 편차 알아요, 몰라요? 모집단에 모르죠. 그러니까 뭐 쓰면 돼? T 검증 쓰면 되잖아. 집단이 한 개 있을 때 T 검증 갖다 쓰면 되잖아. 그쵸? 그건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시나리오가 좀 더 복잡해진 것 뿐이야. 아까부터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명확했죠. 굉장히 직관적이었단 말이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 그리고 묘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려고 그래. 그럼 뭐였어? 지검증이었어. 그쵸?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 그때 T검증이었어. 두 집단 간의 평균을 할 때는 그냥 독립 T테스트를 해서 그 엑셀을 쓰면 됐어. 그쵸? 근데 여기서 오니까 상황이 약간 좀 또 바뀌었죠, 또. 사전 사후 검사라는 짝져진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내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짝졌으니까 차이 점수. 두 개의 사건 간의 차이 점수를 개개변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남는 건 하나죠. 그러면서 이 G점수가 D점수가 차이 점수가 0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내가 표준 편차를 알아요, 몰라요? D점수에. 모르죠. 모집단은. 그러니까 뭐가 쓰는 거야? T검증. 집단이 한 개 있을 때의 T검증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단이 하나인 경우에 표본 평균에 대한 추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백업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집단이 두 개 있는 것 같지만 집단이 한 개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적 결과를 얻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벌써 시나리오를 4개를 배운 거예요. 그치? 시나리오 자체는 벌써 4개를 배운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통계를 했네? 짝비교 T검증을 보면 동일한 연구 참가자들이 수학능력 시험의 두 가지 종류를 보면 두 개의 시험 형태는 점수 차이가 없다. 두 개의 시험 형태는 점수들은 차이가 있다. 타입 A, 타입 B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1차 시점수, 2차 시점수가 있죠. 차이가 뭐냐면 내가 차이 검증을 해주는 거야.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뭘까? 이 한 칼럼에는 같은 사람의 점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다른 사람의 점수가 들어가면 이게 짝진 t-테스트, 짝진 효과가 전혀 날아가겠지. 응?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보면 그 심한 경우에는 아이디라고 쳐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지를 확신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SPSS나 세스레이 들어보신 분, R, SPSS. 석사는 당연히 들어갔어야지. 그것도 안 들었으면 학과장님한테 가서 따질 거였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는 자동적으로 해주는데 실제는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차이 점수가 이렇게 다 구해져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 텐데 사례수 있고 평균, 표준 편차. 그러니까 내가 저기 뒤에서 여기서 했을 때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 2부터 보면은 평균의 2부터 22까지죠. 차이 점수에 대해서만 내가 관심 있단 말이야. 그쵸? 차이 점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때 평균이 차이 점수가 D죠. 칼럼이. 엑셀 모르시는 분. 엑셀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그러면은 엑셀이 여기 있는 거 있을 때 이거를 칼럼이라고 그래요. 한글로 뭐라고 그래요? 칼럼을? 이걸 로라고 하는데 어디가 행이에요? 이게 행. A, B, C, D가 이게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1차 점수, 2차 점수는 보통 카피를 하시면 돼요. 점수를 입력하면 돼. 그쵸? 입력하고 2차 이 점수 입력을 해. 그러면 이거는까지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내가 바꿔보면 자동으로 계산해준다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돼 있어요. 하는데 그러면 차이 점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주죠. 그 다음에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례수는 집어넣어줘야 돼.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차이 점수 평균을 할 때 이 범위를 지정해줘야 돼요. 이 범위가 시작점이 뭐냐면 이 에버리지 이거는 바꾸지 마세요. 이게 칼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행 어디서부터 시작할 때 위치를 지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D2가 뭐냐면 이 D2라는 행에서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D22, 여기서 22니까 여기까지네요. 근데 내가 잘못했겠지? 원으로 고쳐줘야겠죠? 뭘 하면서? 그쵸? 22 맞아요? 내려봐서 그래요. 키가 너무 큰가 봐.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요거만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자유도는 내가 그냥 계산하게 해놨죠. 이 경우에는 왜 이 경우는 추정하는 게 뭐야? 차이 점수 하나만 추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도를 1만 빼주는 거야. 집단이 2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럼 이제 표준 오차는 그냥 계산을 해줘요. 내가 그냥 했어. 그 다음에 T값 했고 이거를 P값까지.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 요 세 개만 주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짝지어진 집단들의 점수를 직접 입력해요. 이렇게 1차 시점수, 2차 시점수. 그렇죠? 실제로 SPSS라면 훨씬 더 편해요. 그거는 통계만을 위해서 태어난 프로그램이거든. 너무 비싸. 개인들이 살 수 없어. 학교도 우리도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 내야 돼요. 매년. 한 카피당. 걔들 이건 욕하듯이 IBM 아주 이것들 미쳤어. 그래서 요즘은 그거 쓰지 말고 세스 쓰라고 맨날 가르치거든요. 세스는 2만 원인가 3만 원밖에 안 해. 그 차이 점수의 평균 이걸 하는데 셀의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특히 끝이 되는 셀을 잘 바꿔줘야 돼. 이거 안 해주면 굉장히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P값이 지금 어때? 0.05보다 작죠? 그럼 어때? 1차 시와 2차 시의 수학 성적은 차이가 있다가 되는 거지. 왜? 여기 있잖아. 연가설 기각, 연가설 채택. 이거 P값이 0.025가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연가설 기각한단 말이야. 이건 잘 봐야 돼요. 진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소심해졌는지. 효과는 있었어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이제 두 번째예요. 우리가 보면
아까 했지만 그 굉장히 관심 있는 연구 문제들이 집단 간 평균 차도 있어. 또 하나는 뭘까? 두 집단이 관련이 있느냐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항상 어떨까? 항상 실험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게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 뭐 하는 거지만 우울증하고 자기 존중감을 봐요. 자기 존중감, 자기를 얼마큼 사랑하냐거든. 자기의 자존감. 요즘 많이 나죠. 우울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 막 우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 전에 난 깜빵 가. 그쵸? 이 사람을 막 자존감을 높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막 내가 일부러 우울하게 만들었다. 저 그 감옥 가요. 소송하거든 나한테. 그렇잖아. 안 좋은 거잖아. 부쩍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해. 우울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실험을. 그러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냐. 두 변수의 관계만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가 그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거. 상관계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두 변수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심리학의 다른 굉장히 큰 축이 상관계수인 거예요.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꼭 평균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 있지. 반대는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인지 뭘 하면서. 그리고 혹은 우울증을 낮추게는 내가 할 수 있겠지. 근데 항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 실험은 여러 방향으로 해봐야 되잖아. 더 나쁜 건 뭐가 있을까요? 애들의 비행 행동하고 자살 생각하고 관계를 보고 싶어. 혹은 요즘 많이 하는 집단 따돌림과 자살 생각하고 보고 싶어. 내가 얘는 일부러 왕따 시키고 여기는 내비둬 그러면 나 진짜 큰일 나. 자살해.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자살했다. 나는 진짜 뭐 내가 그거를 그쵸. 감옥을 가는 것도 둘째 친구가 지옥 간단 말이야. 나는 편안하게 살겠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실험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냥 상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게 회귀 분석이야. 그러니까 상관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에 관련이 있다만 보는 거예요. 그 관련이 있다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죠. 뭘까? 네? 변수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정보는 우리한테 두 가지 정보를 줘요. 상관에서. 첫 번째가 뭘까? 정적이냐 부적이냐. 두 번째는 그 정적이냐 부적이냐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을 줘요. 관계의 방향성. 그게 정적이냐 부적이냐야. 또 하나는 크기. 그게 숫자잖아. 그쵸? 숫자가 작아지면 0과 가까워지면 어때요? 관계의 정도가 죽은 거야. 근데 1과 가까워지면 관계 정도가 큰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관계의 방향성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상관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면 요거는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는 관계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는 정보가 두 가지 정보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방향성과 관계의 크기에 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성을 얻었어요. 관련성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관심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될까? 회귀 분석이에요. 두 변수가 관련이 있어. 미안해. 여기는 우울이라고 하고 여기는 자존감이라고 해봐. 얘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얘 우울증을 낮추면 몇 점 점수 낮추면 얘 자존감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얼마만큼 변할까? 그런 관련성을 보기 시작하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좀 더 수치화해서 그러니까 단지 두 개가 관련이 있다는 걸 떠나서 하나를 변화시키면 다른 쪽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까라고 보는 게 이제 회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상관은 기술 통계라고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그냥 기술해 준 것 뿐이야. 그쵸? 두 변수 간에 이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근데 회귀 분석을 놓으면은 추리 통계가 되는 거야. 왜? 얘한테 얼만큼을 주면 다른 쪽에 얼만큼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두 개 다 추리 통계예요. 왜냐하면 모집 걸 항상 추정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좀 더 회귀 분석은 우울증에 영향을 줘서 자존감이 어떤 영향이 받을까라는 걸 좀 더 예측을 한다는 거지. 그게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중간고사와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 관련된 건 뭐야? 아, 중간고사 점수가 높은 애들은 기말고사 점수에 얼마 정도 높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 관련성은 뭐냐면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이건 상관 연구예요.
다양성이나 뭐 내가 그래서 영향이 얼만큼 될까 하는 거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게 실험 설계를 안 들어서 그런데 내가 이쪽한테 우울을 얼마 높이면 자존감이 얼만큼 변화할 것이다라는 거 있잖아. 이거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험에 기초하지 않은 연구는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야. 이 상관연구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학교 폭력을 내가 불러일으킬 수는 없잖아. 내 학교 가서 애들 막 때리고 그래 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못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담배. 미국에서 거의 한 40년 이상을 담배 가지고서 소송하죠. 근데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해 안 해요. 아직도 못 하거든요.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실험을 못 하니까. 어떤 사람들 오늘부터 담배 하루에 한 가지씩 한 보로씩 피시죠. 뭐 한 갑씩 피시죠. 했다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실험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법정에서 맨날 싸우는 게 실험 한 번만 하면 끝나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진짜 실험 한 번 하면 끝나.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인과관계는 못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 근데 수업 시간에서 내가 인과관계라고 얘기는 못 하지. 근데 대부분 보면 너무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요. 비슷하게 막 95% 비슷하게 막 이렇게. 나중에 글 쓰는 재주가 생기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중간고사 점수로 기말고사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가. 내가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성적 다 가지고 있죠. 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기말고사를 지금 현재 내가 예측할 수 없어. 왜? 기말고사 자리가 없거든 아직은. 근데 내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하고 내가 만약에 내년에 심리통계를 또 가르쳐요. 뭐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겠지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비슷한 학생들이 들어올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모집이 비슷하다고, 모집단은 같다라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야? 내가 여기서 얻은 연구 결과를 저쪽에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 추리 통계가 되는 거지. 그치?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서 다음에 기말고사는 몇 점 정도 나오겠네 라고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보통 해요. 얼마만큼 증가하면 중간고사가 만약에 평균이 25점이었는데 30점으로 올라가면 기말고사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전집, 모집하고 다른 관점이 뭐냐면 우리도 여기서는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의 목표가 뭐였어요? 중간고사 점수로 기말고사 점수를 예측한다는 거였죠? 항상 예측이 하면 뭐가 와요? 예측은 항상 오차와 항상 같이 하거든요. 예측과 에러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100% 예측할 수 있으면 나약이 안 있어. 저기 뭐 강남에 땅 다 사놓고 브루클린에 땅 다 사놓고 다 나면 선생님들이 나 볼 수도 없을 거야 아마. 실제로 그렇다. 오차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오차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중간고사 점수를 쭉 해서 기말고사 점수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받은 점수는 이만큼이야. 그쵸? 그럼 어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오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통계적 용어로 말하면 잔차라고 돼요. 잔차를 선호하는 건 통계에서는 잔차를 선호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설명되지 않고 남은 분야라예요. 내가 지금은 중간고사 성적만을 했지만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가면 이 에러도 설명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잔차라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에러는 오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오차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끝이야. 그쵸? 그게 데스티네이션이야. 목적지야. 근데 잔차라고 하면 어떻게 돼? 계속 더 갈 수 있는 거게 되는 거거든. 나머지 있는 거야. 설명하고 남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잔차라는 말도 선호하는 거야. 그래서 잔차라는 말이 나왔던 거였고. 그래서 보면 이제 됐죠? 이게 에러라고 했어. 오류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어때요? 항상.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하고 싶어요? 좋게 예측. 그렇죠. 좋게 예측을 하고 싶지. 좋게 하는 예측이 뭐야? 정확한 거. 정확하다는 얘기는 에러가 오차항이 적은 거였잖아. 그쵸?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이제 이 선을 그으면 얘는 내가 어떻게 돼? 과소 추정한 거지. 어떤 애는 얘는 어떻게 해? 과대 추정한 거지. 그래서 기초 통계에서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게 편차 점수 기억나요? 편차 점수가 뭐야? 그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을 해주면 그게 편차 점수지. 편차 점수의 합은 얼마야? 0이죠.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발생이 돼요. 얘네들을 이 에러 텀을 구하고서 이 잔차를 전부 다 구하잖아요. 혹은 오차항을 구하잖아. 그걸 다 애딩업을 해주잖아? 어떤 선이든 0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그 편차 점수에서 합이 0이 나오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썼어요? 그쵸. 제곱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산은 어떻게 돼, 원래는? xr-x바. 이게 편차 점수죠. 이거를 스퀘어 해주고 n으로 나눠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스퀘어를 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단위가 커져버리지. 제곱을 해주니까. 그래서 원 단위로 복귀시켜준다고 해서 하는 게 뭐야? 루트를 씌웠잖아. 이게 표준 편차야. 그쵸?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게 어떻게 해? 에러 텀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 0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제곱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는 척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까지 갈 필요 없어. 계산을 줄여주는 거지. 그래서 보면 회귀선이 뭐냐면 x와 y의 산점도, 산점도라고도 하고 보통은 산포도라고 더 많이 써요. 스캐터 플롯. 그래서 제 시험을 보면 항상 내가 거기다 영어를 붙여놓는데 나는 그래서 용어를 쓰고 영어를 항상 써놓거든요. 스캐터 플롯,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찰값과 y에 대응하는 yi의 기대값, 이게 예측값이죠. 그 차이를 잔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잔차를 제곱을 해주는데 잔차 제곱의 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잔차를 그냥 더해주면 0이 된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잔차 제곱의 합이 가장 적게 만드는 선. 이걸 뭐라면 회계에서 쓰는 말로 최소 자승화법이라고 해요. 자승화법. 자승이 뭐야?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 일제시대에 넘어와가지고 한자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승이라고 한 거야, 그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최소 제곱법이라고 돼요.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트 스퀘어거든요. 리스트가 최소잖아. 스퀘어 제곱이잖아. 최소 제곱법. 그걸 옛날 분들은 최소 자승화법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게 나온 거야. 결국 우리가 목표가 뭐니까 예측을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한 거잖아. 좋은 예측은 오차가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적은 거, 말 그대로 우리는 오차가 적은 걸 찾아냈잖아요. 그 제곱을 하는 통해서 여러 개를 해보는 거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가장 적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푸는 게 따로 있긴 해요. 그치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거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회기선은 뭐예요? 회기선이잖아. 그쵸? 그냥 하나의 직선 라인이거든? 직선 라인은 보면 우리가 보자. 언제 배웠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나? 적어도 중학교 때는 꼭 배웠어요. 선분을 나타낼 때, 어떤 선분을 나타낼 때 두 가지 값이 항상 필요하죠. 첫 번째가 뭐야? 응? 기울기. 그렇죠. 또 하나는 저기 나와 있잖아. 저번에도 읽어요, 빨리. y 절편이잖아. 그 두 가지 값이 있으면 항상 추정이 가능.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두 가지 점이 있으면. 그쵸. 그래서 나오는 게 y절편하고, 절편이라고 해서 몰랐구나. y절편이에요. y절편 기울기예요. 항상. 두 개의 정보가 있으면 나는 기울 수가 있어. 기울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x가 원만큼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양이야. 그게 기울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다 배우셨어요. 굉장히 쉬운 거야. 나는 어려운 수학 안 해. 진짜로 나 어려운 수학 안 해요. 근데 이제 기울기는 x가 증가하는 거에 y가 증가해. 그것도 기울기를 정할 수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돼? y 절편은 이게 y값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란 얘기는 이게 기울인 정도야. 그쵸? 그러면 이거를 y 절편을 통해서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고정시켜주고 기울어진 정도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회귀계수는 이 두 값이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가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쵸? x가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이야.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 한번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울증이 증가할 때 자존감이 변화하는 정도야.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봐요. 효과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단지 용어가 좀 더 바뀌니까 이해가 되는 거잖아. 실제로 기울기 하면 x가 원단이 증가할 때 y가 변화하는 정도란 말이야. 그잖아.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미. 근데 그걸 예측 변수, 결과 변수로 바꾸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갑자기 막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근데 실제로는 다 알고 있는 얘기란 얘기야.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학교 폭력이 일만큼, 얘가 학교 폭력 피해를 1단위만큼 어떤 건지는 몰라요. 1단위만큼 더 경험하면 자살 생각을 좀 더 변화하는 정도. 그게 어떻게 돼? 학교 폭력이 자살 생각에 가지는 효과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없어. 연관이 없어.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뭘까요? 학교 폭력이 1단위 증가해봐야 자살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 돼? 0이야. 플랫이야 그냥. 그쵸? 그러면은 우리의 연과설은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0이다. 그게 관련이 없다잖아. 그게 연과설인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와우 하면은 뭔가 좀 내가 한 것 같아, 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모집 오차에 대한 가정은 그냥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시험에 낼 때는 이런 걸 내요. 왜냐면 가정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할 때는 거의 신경 안 쓰지. 그럼 일단 뭐냐면 오차의 평균은 0이에요. 왜? 최소 자승화법을 하면, 최소 제곱법을 하면 항상 0이에요. 그 다음에 오차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짝진 설계나 그런 거 한 게 아니지. 다 독립적인 거지. 이 선생님의 어떤 우울증의 점수가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각각 개인들이 독립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오차항이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통계에서 독립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가 뭘 것 같아? 두 사람 간의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콜레이션 값이 0이라는 얘기야. 그걸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이 학생의 그 행동이 옆에 있는 학생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둘이는 서로 독립적이니까 어떻게? 애들이 독립하면 우리가 애한테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응? 난 독립했는데, 독립할 나이인데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하냐고. 그게 독립이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 그걸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x의 각값의 오차의 분산은 동일하다. 이게 등분산성이라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등분산성, 그 다음에 항상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t 검증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오차는 정기공포를 따른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례수가 많아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통계학자들이 나쁜 놈들이 뭐냐면 이런 가정들을 쫙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면 사례수가 많으면 괜찮다. 그것도 다 돌려보거든. 그러고서 때문에 사례수가 많은 경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논문 쓸 때는 뭐 할 때 사례수 강조한 이유가 그거야. 통계는 사례수가 많으면 최고야.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개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는 시험을 낼 때는 많이 나와요. 결정 개수는 뭐냐면 두 변수의 관계 정도는 상관계수에 의해 표현되는데 결정 개수는 상관계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제곱의 합이야. 제곱이야. 상관계수를 제곱한 거야. 그래서 결정 개수를 보통 R 스퀘어. 어때? 이게 R이거든요. 상관이 이제 중다상관과 단순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건 단순상관이니까 R 스퀘어로거나 이건데 이건 단순상관이고 이건 중다상관인데 우리가 하는 건 단순상관을 배웠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상관없게 할게요. 근데 회기에서 할 때는 이 R 스퀘어를 이렇게 써요. 중다상관에서 R 스퀘어. 이거를 결정 개수라고 그래.
왜 결정계수냐고 하면 다시 이걸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차라고 했죠. 내가 이제 분산을 개인차라고 했잖아. 분산을 개인차 또는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 그럼 개인이 다른 정도라고 했잖아. 분산을. 그러면 얘가 이만큼 분산을 하는데 내가 이 회기식을 써서 얼마만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설명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설명을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분산이 전체 이거를 뭐냐면 이 전체 분산 중에 이만큼이 설명되는 분산이죠. 그게 결정계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SS가 제곱합의 토탈이거든요. SS 제곱합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냐면 SS가 뭘 나타내냐면 분산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걸 하는데 뭐 n이나 빠지고 그냥 SS라고 해요. Sum of Square, 제곱합. 그래서 SST가 뭐냐면 전체 변화는 분산의 양이에요. 그래서 SS, 이거 M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 내일 좀 비트윈하고 보통 하거든요. M이라고 생각할게요. 모델에 의해서 SSR이다. SSR이라고 되겠다. 리그레이션이니까. SS 토탈인데 회귀 분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회귀 분석에 의해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어때요? 이거죠. 이 부분이야. 이걸 결정계수라고 해요. 근데 이 결정계수가 R스퀘어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같아요. 결국은 이게 저기 뭐야 분산을 저기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계수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왜 이걸 강조했냐면 그러면 결정계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전체 분산 중에 Y의 분산이죠. Y의 분산 중에 X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양. 그쵸? 그게 결정계수인 거야. 어떻게 전체 분산 중에 설명되는 부분의 양이죠. 그러니까 어때? 이건 1보다 클 수 있을까 적을까? 클 수가 없겠지. 전체 분산 중에 조그만 놈이니까. 이거는 0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그치? 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예요. 분산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아무리 커봐야 1이야. 아무리 내가 잘 설명을 하는 거라도 전체 분산만큼 설명하지 그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결정계수를 그래서 해석할 때는 전체 분산, 그러니까 Y, 우울감, 내가 자존감을 했죠? 자존감 했어, 우울했어요? 우울증의 변산 중, 변산이다.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나도 헷갈려. 분산하고 변량하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우울증의 분산 중 자존감으로 설명되는 분산은 30%이다 혹은 4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비율이잖아. 전체 중에 일정 부분이잖아. 그럼 0.30 다음에서 상관이 점 찍으면 0.49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곱의 합과 똑같으니까 제곱이라고 있잖아요. 상관계수가 0.7이었어. 제곱을 하면 뭐야? 77에 49죠. 소수점 주자니까 0.49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X는 자존감은 우울증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 결국은? 분산이라고 했지. 분산 또는 변량했지. 우울증은 자존감의 분산 중 49%를 설명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계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분산을 보니까 그게 더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왜? 회귀 분석은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예측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결정계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겠지. 그래서 이 결정계수가 R스퀘어가 회귀계수의 설명력이라고 하거든요. 왜 설명한 거잖아. 그쵸? 내가 지금 X가 우울증이 자존감의 분산을 설명해 준 거잖아. 그래서 설명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귀 분석의 퀄러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쉬었다 합시다.